삼성기의 내용에서 이적에 환웅천왕께서 천하가 광대하여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 이에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시고 오가 에게 농사, 왕명, 형벌, 질병, 선악을 주관하게 하시고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시며 책력을 지어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1년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에 계시는 상제님께선 안겨주신 법도이다. 라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록은 풍백, 우사, 운사의 등장으로 봐서 배달국 시절부터 내려온 이야기이다. 기원전 3897년에 거발원 환웅이 나라를 열었다고 하였고 그해 10월 3일을 창건일로 하여 개천일이라 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기원전 2333년을 개천일로 잘못 알고 있다. 개천일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점이 지구가 365바퀴를 돌고 5시간 48분 46초가 되어서 처음의 위치에 돌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지구의 출발점은 누가 정하였으며 그날이 1월 1일부터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현재의 발달된 과학으로도 절대 측정할 수 없는 수치이고 위치이다. 현재도 환웅께서 전해준 시간과 날짜가 흘렀으므로 1년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5시간 48분 46초의 차이를 상쇄하고자 윤달이 생겼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의 인간 세상이다. 이것은 지구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태양계의 관찰의 결과이고 북극성에서 바라본 태양계의 기록인 것이다. 지구의 축이 북극성의 자기장에 의해서 북극성을 향하고 있으며 자기력의 변화로 지구축이 움직이고 나침반이 북극성의 자기장 의하여 움직인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는 과학자들도 많다. 그냥 지구의 북극점을 가리킨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우주의 섭리와 현상,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수록한 것이 천부경의 기록인데 지금 전해지는 것은 오로지 경전의 서문인 머릿말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천부경의 기록을 완전히 해석을 한다면 북극성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북극성에 닿을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탈취해 가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추측이 된다. 우리는 지금 북극성의 중요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지만 배달국의 창업자 환웅께서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천단을 짓고 성왕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별자리의 기록과 태양을 공전하는 7개 위성의 관찰은 이미 배달국 시절부터 있었으며 달력이 존재했다는 근거이다. 그런데 달력의 기원을 알아보았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사를 조작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거짓말인가를 한 가지 예로 들자면 17세기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면서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 재판에 서게 되었다는 널리 알려진 기록이 있다. 갈릴레오의 사건 기록은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로마에서 기원전에 달력을 만들었는데 지구가 도는지 하늘이 도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구의 공전과 자전도 모르면서 어떻게 달력을 만들 수가 있었겠는가? 참으로 코미디 같은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로마의 율리우스가 유대인 혈통일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을 독점하고서는 정보를 선택하여 유포하고 가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런 가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서 기정사실화된 것으로는 아주 유명한 인류의 달 착륙, 조작 사건일 것이다. 오직 배달민족만이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 달력이다. 고대 중국에서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중국의 조상인 소정과 헌원과 공공 등 모든 중국의 조상들은 연역표가 없는 것이다. 오직 배달국만이 역대기를 기록하여 즉위년도와 제위 기간이 존재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러한 배달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고대사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중국의 역사는 주나라 이후가 되어서야 계보와 연역표가 만들어진다. 천부경에 의한 배달국의 과학은 외계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인간의 모든 문명을 바꾸어 놓았다. 나침반으로서 지도를 만들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자석으로서 철을 캘 수 있었고, 각종 금속을 재련하였다는 기록이 치우천왕의 기록에서 나타나 있다. 배달국은 이러한 인류의 최고 문명을 독점하였던 것이 수십 세기가 흘렀으며 중국이 고조선의 문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먹고 살기에 바빴던 인간 세상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욕심이 발현하였고 독립국가가 생겨나고 무기의 발전으로 그들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지구의 문명과 역사는 전부 동양 중국과 조선에서 일어난 것이며 17세기 전까지만 하여도 서양에는 과학 문명은 없었다. 바다 멀리 나가면 추락한다고 믿었던 민족들이다. 그래서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도 조작된 거짓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대규모의 해적들이 중무장을 하고 동아시아를 침략을 하였다. 동양의 선진 문명과 무기들은 중국으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하여 수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작된 역사에서는 동양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자존심의 발로인가 앞선 문명에 대한 배움의 길을 서구는 실크를 입지도 않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실크로드라고 미화를 하였다. 기독교 신부를 가장한 서구 해적단들을 동인도 회사라 하면서 합법적인 사업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사의 조작인 것이다. 그들의 역사는 동양의 금속 재련 기술을 도둑질해가서 청동을 섞어 가짜 금화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사기꾼이었고 절도와 폭력을 행사하는 정말 나쁜 민족임에도 페니키아의 상인들이라며 미화하였고 타락한 기독교와 페니키아의 상인들의 횡포는 레오 10세라는 유대인 교황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그들의 후예가 동양을 침략한 해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지금의 세계 흐름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의 역사를 모르면 조작된 세계사와 동양사를 알 수도 없고 근대의 전쟁사와 현재의 전쟁사 그리고 미래의 전쟁을 예측할 수도 없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법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알아야 하고 연구해야 한다. 동양의 선진 문명을 배워서 무기를 만들어 급기야 동양을 저들어왔다. 수천 년 전에 당군께서 예측한 문명 발전의 부작용으로 우려한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동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 결과 그들에게 조선의 모든 과학 문명을 전달한 우둔한 중국은 갈갈이 찢겨져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중국의 관중인 지금의 인도 북부 지역은 영국이 가정하고 삼국지 5나라 지역인 지금의 인도차이나 반도 남중국은 프랑스가 가져가고 중국의 총나라 서쪽의 땅은 러시아가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 조선의 상황은 어떠한 일을 겪어야 했는가를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외놈들을 꼬드겨서 일본이라는 침략 국가를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런데 역사를 조작하여 그들 서구 세력들의 역할과 행위는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구한말의 서양인들의 조선 기행문을 찾아보면 중화인과 외인들은 모두 조선에서 대부분 머슴살이 하고 있는 광경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 조선의 항구에는 영국 사람을 고용하여 세관의 업무를 맡아보고, 독일인을 고용하여 항만을 관리하고, 중화인과 외인들은 모두 구둣가에서 막노동을 맡아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서양인들의 조선 기행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기록한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을 꼭 읽어보기를 바란다. 이 번역본 역시도 한반도에 맞춰서 각색되었지만 원본을 찾아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 조선인의 생활상과 중국인과 외인 그리고 영국인 세관장 등 시대 상황과 조선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조선의 선비들은 무역을 하지 않았다. 장사는 천한 사람들의 행위라고 생각하여 대부분 천민이 하거나 청나라 사람들이 무역을 주도하였고, 조선의 관리들은 세금 징수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이 기록에서 드러난다. 그만큼 조선은 세계에 장사치들이 모여들었고 부유했으며 자원도 많았고 그만큼 거대한 문명 국가였었다. 그런 조선을 서구 세력과 일본이 침략을 하여 점령을 하였던 것이다. 조작된 역사에서는 일본만이 조선을 침략했다고 기록하지만 서구 세력의 참전을 완전히 삭제한 것이 지금의 역사서이다. 그렇게 점령당한 조선은 여러 서구 국가들로부터 갈취를 당하였고, 내국노들의 활약으로 여러 조약을 맺음으로써 조선의 자산들이 찢겨져 나가게 되었다. 급기야 민중이 봉기하고 내란이 일어나고 경상도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점령하고 남북이 분리되어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지경까지 와버린 것이다. 그것이 한국전쟁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결과 공산당 북조선이 승리를 하였으나 정권은 선비족 모용씨의 후손 모택동이 잡게 되면서 대한제국의 불행은 시작된 것이다. 수많은 대한제국의 지도자들은 숙청되었고 문화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의 모든 문화재들은 파괴되었고 재산들은 몰수되었으며 다시 조선을 일으켜 세우려는 조선인들을 반공산주의자로 내몰아서 집단 학살한 숫자가 3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그들은 흉년이 들어 굶어 죽었다고 조작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조작 수준이 그런 정도이다. 대한제국을 삼킨 모용씨의 후손 모택동이 자행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간에 대한 대량 학살은 예전 고구려 때 미천왕의 능을 파헤쳐 시신을 볼모로 가져간 그의 조상 모용왕의 엽기적인 행위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도 모택동의 조선인 대량 학살에 비하면 애교 수준의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전쟁에서 연합군의 패전으로 그렇게 대한제국은 공산화가 되었고 정권을 잡은 모택동은 죽의 장막을 치고 근 30년간을 조선의 흔적 지우기 작업을 하였다. 조선인들을 중국인으로 세뇌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수천 년 조선의 흔적이 지워질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조선의 화려 강사는 중국 정부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혜의 절경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지금 중국에 펼쳐져 있는데 중국은 선전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선의 산수화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일본과 외는 다른 국가로서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는 지금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지역에 사는 몸집이 왜소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일본은 1873년 메이지 유신으로 탄생된 신흥국가로서 조선인과 외인,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합쳐진 다민족 국가로 설립되었으며 본거지는 조선의 경상도 김해 지역을 근거지로 세워진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완전히 숨겨진 역사이다. 일본 태동의 원인으로는 조선 말기 영조 때 1728년 무신년에 일어난 정변으로 이인좌의 난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때 경상도 지역이 중앙정권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나 무신년의 난은 전국적이며 대규모로 진행된 반정부 운동으로서 수십 년에 이어진 정변이다. 그러나 한반도 역사에서는 아주 미미한 사건으로 축소되어 전해지고 있다. 영조실록을 살펴보면 무신정변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곳이 청구지역으로서 지금의 일본 교토지방이다. 그곳에서 영조는 여생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기록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영조실록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무신년의 정변을 기화로 경상 지역이 일본으로 탄생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짐작을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일본의 근거지가 경상도 김해 지역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조선의 김해 지역은 지금의 중국 난징이다. 그래서 근대 일본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일본과 외를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조작된 역사에는 일본과 외를 같은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외는 바다 건너 있고 일본은 조선의 김해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조실록을 비롯한 모든 조선의 역사는 이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도록 완벽히 조작하였고 그리고 정말로 알기 어려운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지리적 연구로 밝혀내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나? 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이고 소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믿기지를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숨겨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되면서 이 숨겨진 사실들을 믿게 되었다. 중국이 대만을 병합한다는 소리에 일본이 왜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격해지는가를 생각해보라. 그 이유는 과거의 일본의 영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조선의 울릉도이기도 하다. 한반도 조선의 학자들은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중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은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남중국 해와 함께 대만 문제에 대하여 타장한 주장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보 같은 한반도 조선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절대 대만의 영유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다. 그 이전에 중국이 일본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대만을 병합하지 못한다. 만약 중국이 그것을 실행했을 때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밝혀서 지금 중국이 조선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일본과 함께 중국은 공중분해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만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대만에는 아직도 조상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의 세대 성씨인 김씨, 이씨, 박씨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대한제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본토는 선비족 모용씨에게 넘어가고 낭랑국과 청구의 땅은 일본에게 넘어가고 한반도라는 누추하고 좁은 곳에 쫓겨와 마지못해 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땅은 좁더라도 마음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기득권이자 배신자들이 득세를 하여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까봐 역사를 계속적으로 조작을 하고 우리의 민족이 선천적으로 비굴하고 나약하며 미개한 국민성을 가진 백성이라고 호도를 하고
세뇌를 하고 자학을 하게 만들어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로 만드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상에는 미래가 불분명한 국가로 여겨지고 그들의 등살에 하루가 힘들게 느껴지는 영토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의 국가와 국경이 정해진 것은 태평양 전쟁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로서 새롭게 정해진 지도인 것이다. 이런 세계적 변화와 조작의 모든 행위는 서구의 특정한 세력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들의 실명을 밝히기가 힘들다. 앞으로 장미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그들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금융을 장악하는데 국가 간 사채 논리를 하면서 각 국가의 부채를 빌미로 각국의 국영은행을 장악을 하였고 그래서 국가의 운영을 금융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은 독일에 본점을 두고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 나누어 진출을 하게 되었고 그 형제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략을 꾸미고 전쟁을 야기시키고는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승리하면 100배 이상의 보상을 받았으며 전쟁의 당사자 양쪽을 모두 지원하면서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였고 전쟁 자금을 지원한 국가의 패전으로 망하게 되면 재건 사업을 지원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손아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현재 그들의 금융업체 이사장 출신이 독일의 총리로 거론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총리도 그들 소유의 금융인 출신이다. 이렇게 모든 국가의 권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가족의 굳건한 성은 영국 런던에 있는 시티 오브 언던이라는 성이며 그들 권력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다. 영국 내에 있지만 국가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이러한 장소가 만약 대한민국에 있다면 벌써 흐물어지고 애초에 그러한 특혜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알려진 영국에 이러한 시설이 있고 그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개하고 상식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장미가족은 영국을 지배하고 유럽을 지배하고 미국을 사냥개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딴 시티은행이 하나의 작은 문구점에 불과한 금융소매업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시티은행이 미국의 달러를 생산하는 연방준비위원회의 절대주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시티은행은 그들에게서는 자그만 상점의 규모라는 것이 더 큰 충격이다.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들을 열거하자면 수백 페이지의 지면이 필요하므로 생략하고 이들 장미가족들은 이러한 사채 논리를 하면서 유럽의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국가의 브랜드는 이들 형제들의 상표인 것이다. 이들은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 국가 사냥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서구 열강이 침략한 동양의 조선과 중국은 여러 열강이 침략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장미가족의 형제들인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된 국가들이 미국을 이어서 일본과 호주인 것이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신생국가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은 전쟁과 독점이다.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최초에는 전쟁 자금을 지원하면서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고 패전국에게서는 전쟁 배상금을 빌미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이용되었지만 지금은 달러의 인플레이션을 막는 용도로 이용하기도 한다. 무한정 찍어내는 달러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무기를 팔면서 달러를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 달러의 가치를 보존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노여했다. 그리고 석유의 유통을 독점하고 있으며 곡물의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이란 전쟁의 이유는 단순하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판단 잘못이 크다. 어떻게 하던 이란을 회유하여 석유의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하도록 하였어야 했는데 경제 봉쇄로 인하여 달러를 사용 못하게 함으로써 이란은 현물과 혹은 소련, 중국의 화폐로 거래를 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실수인 것이다. 정말로 사악한 것이 마약 유통의 독점이다. 그들을 통하지 않을 경우 지구 어디에 있던 적발을 하고 제거 혹은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 유통되는 마약의 거래는 모두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면 된다. 아마도 근세 중국의 아편 거래로 시작된 사업으로 그들의 가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편은 중국의 아편 전쟁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사건은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이다. 조작된 역사에서는 중국의 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업자와의 충돌로 일어난 사건으로 조작을 하였는데 사실은 아편의 수입은 막아야 한다는 미국 국민들과 장미 가족 간의 전쟁인 것이다. 그것을 보스턴 차 사건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아편을 유통하여 유럽을 병들게 하고 세계를 병들게 하고서는 이러한 범죄를 역사를 조작함으로써 숨기고 있는 것이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 미국에서는 대낮부터 좀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대마초 농장을 만들어 중국인이 운영을 하며 합성 마약을 만들고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항상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제약자들을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마약 생산지를 찾아가 생산 공장을 색출하고 온갖 신형 무기를 동원하여 매매업자를 단속한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 마약 근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세상의 모든 마약류는 그들 장미가족만이 유통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편 전쟁 이후로 절대적으로 가져온 전통적인 가업이라는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전 세계인의 노예화의 길로 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전 세계인이 나중에는 백신이라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과대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이크인 다보스 포럼을 잘 챙겨보기를 바란다. 백신은 우리 같은 장미가족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얀 신으로 표현을 한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로서 감시와 제재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시절이다. 이제 한국도 그들의 마약 소비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공항세관이 협조하고 유통 과정에서 적발되어 덮어라는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충성스럽게 독불장군으로 마약 일수 사건을 공개한 눈치 없는 경찰관이 있었다. 세관의 협조로 통과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고 국정원은 먼 산만 바라보는 우습고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세상 유례없는 규모의 마약 밀수 사건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장미가족의 사업으로 그들의 요원겸 미국이 그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윤석열이 했어도 이러한 범죄는 용서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관의 협조로 보아서 사전에 이런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잘못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바이든 날리면 이라는 6글자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 말을 하고 얼마 후에 연설을 그토록 싫어하는 윤석열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 바이든 날리면 이라는 아주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용서를 빌러 갔다고 보아진다. 말로서만 용서를 해줄 리가 만무하고
빌미를 잡은 바이든은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까? 그렇게 그들에게 불려가서 온갖 요구를 수용했을 것이다. 대왕고래 사업도 그렇고 필리핀, 캄보디아 무상 원조도 그렇고 수많은 갈취의 품목 중에 마약 밀수 입건도 보완되었으리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 생각이 아닐까? 아니면 마약 사건을 세관의 협조와 검찰의 수사방해 그리고 아직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미국과 공범자가 된 윤석열은 그들의 힘을 믿고 계엄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바둑의 수일기가 잘못되었다. 어라, 트럼프가 되었네. 참으로 고품격 정치 코미디가 발생한 순간이다. 바이든 날리면 하던 윤석열이 정말 바이든은 날아갔는데 윤석열은 날지 못하고 갇혀버렸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기의 실수를 거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범죄이다. 이 채널이 언제 폐쇄당할지 모르겠으나 앞에 짧은 역사의 영상은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였으며 만약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만약 폐쇄되어도 다시 개설합니다.